새해 첫날부터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그레이트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와 경제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이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연 가장 큰 화제는 테슬라의 급락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지난해 이제 테슬라 올해는 좀 밝게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난해 그 테슬라 주가를 연초부터 줄기차게 이렇게 안 좋게 봤고요. 올해는 밝게 본다는 게 아니고 밝은 측면만 좀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겠다 하는 그 뉘앙스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밝은 측면만 좀 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작년에 그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일탈행위, 머스크의 일탈 행위들 이런 문제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치제 비슷한 것이 자금 흐름이 말리면서 가격을 할인제에 들어가면 사치제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위에 퍼스트 이렇게 무브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후속 업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지적되어 왔습니다는 후속 업체들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테슬라가 주가가 받쳐주지 못할 때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트위터라든가 스페이스X나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누이 지적됐는데요. 오늘 첫날이었죠. 첫날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 January Effect 1월 효과에 대해서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서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땡스기빙이라든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레일이라든가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 그 증시가 좀 좋아야 되는데요. 출발은 좋았습니다는 나중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첫날 증시가 좋기를 기대하려고 그랬으면요. 작년에 인플레에 따른 금리 인상 문제가 그 민감한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진 계기로 해서 다우가 작년에 8% 떨어진 데 반해서 S&P는 19%,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3%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이렇게 나스닥의 하락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역시 테슬라가 66% 정도 아주 많이 떨어졌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김해년 첫날에 미국 증시 보면 앞서 그 서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테슬라와 애플 같은 미국의 나스닥의 상징격이 높은 이러한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로 끝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일탈행위는 계속해서 지적했고 이것이 이제 판매로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테슬라는 승승장구 판매 증가에는 계속해서 갤러핑으로 증가했죠. 그런데 목표 대비해서 판매량이 하회하는 첫 번째 기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향후 증시에 저는 이제 서 본부장 얘기랑은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질 걸 감안하다 보니까 공매도가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12% 정도 폭락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플과 그다음에 테슬라의 판매에 관련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번 주 들어서 사실 그 첫 번째는 페드의 통화 정책 그리고 어제는 주요 일정 그리고 이제 세계 경기 오늘 이제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판매 부직이니까 세계 경기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레이트 리세션의 그 신호이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게러브가 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3분의 1 국가 중에 3분의 1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맞달려서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세션은 뒤쪽에 캐션 마크를 그렸습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레이트 리세션에 대해서 결론을 다른 각도로 유지해야겠다. 일부 이제 일부 산업경제연구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해 그레이트 리세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작년 말부터 얘기했으니까 예. 이것이 그레이트 리세션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심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캐셔는 제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셔를 그렸다. 좀 결론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진단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세계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세계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예측력이 좀 받쳐져야 되는데요. 지금 예측은 아무 기관이나 많이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증권사도 세계 경제 성장률 얘기하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도 세계 경제 성장률 얘기하는데요. 예측이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 3대 예측 기관의 예측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를 보는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계 3대 예측 기관의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원국 수가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세계 경제 성장률 할 때는 정치 군사적인 경제 외적인 측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을 빼고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OECD, IMF 가지고 얘기하면 대체로 그 예측력에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가장 최근에 이렇게 OECD가 작년 11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보면 9월 전망에 대비해서는 좀 개선됐습니다. 예. 왜냐? 4분기에 사이버 매출이 등가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9월 달에 3.1% 보던 것이 11월 전망에서 3.3%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4분기 주가 상승률을 일부 증시 붕괴론자에 달리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작년에 전망치였던 2.2%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유지하는 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이버 매출이든가 이게 증가한 측면, 이 계절적 요인. 예.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좀 작년 4분기에 이렇게 소강 상태에 되면서 유럽 경제가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성장률의 상향 조정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달 말에 IMF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IMF는 OECD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 좀 상향 조정할 것인가 예. 하는 측면이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이달 말에 발표되는 전망은 4월 달, 10월 달에 정기적 전망에 중간적인 성격을 띄어서 중간 전망이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간 전망을 앞두고 게러그 IMF 총재께서 세계 국가의 3분의 1이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본다면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 정도로 올해 거를 봤는데요. 예. 이 성장률은 낮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OECD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에 반해서 IMF는 작년 10월 대비해서 성장률은 3.2% 정도에서 2%로 낮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이 이런 세계적 예측 기관도 같은 성장률을 놓고 어떤 때는 상향 조정하고 어떤 하향 조정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OECD와 이 IMF의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국가별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미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은 이제 사실 그 OECD가 가장 최근에 발표했고요. 예. 그러면 OECD 내용을 저는 보겠습니다. OECD에서 보면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9월 달에 1.5%인데요. 역시 같은 이유로 사이버 매출이 증가해서 11월 달 전망에 1.8%로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사실 작년에 전망치였던 0.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11월에서 12월 달에 페드가 발표했죠. 예. 페드의 경제 전망은 자기네가 국가에 하정되기 때문에 페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잘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작년 12월 15일에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9월 달에 미국 경제 성장률 보면 9월 달에 0.2%까지 떨어졌죠. 이게 증시분계론이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이죠. 예. 그러나 12월 전망에서는 0.5%로 작년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은 작년에 1.2%에서 작년 12월에 0.5%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와는 좀 반대 입장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면 OECD는 올리고 IMF는 저렇게
그 페드는 저렇게 올해 0.5%로 떨어뜨렸는데 IMF는 이달 말에 발표된 IMF는 중간 전망에서 OECD의 겨냥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 페드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IMF는 미국의 스텝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보 교환에 있어서는 미국의 포브스 거시경제 팀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 각도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미국 경제 성장률은 사실 이렇게 페드가 전망한 0.5% 내지는 1% 내부에서 0%대로 전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증시 첫날에 예. 다우존스도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관심사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의 전망은 사실 그 IMF와 OECD 간에 이렇게 역시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수치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IMF가 작년에 10월 달에 올해 전망에서 인플레 분야는 피크를 쳤죠. 그렇죠. 아마 그때 기억은 나실 겁니다. 인플레 샥이다, 인플레 대장이다 할 만큼 올해 IMF가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대폭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는 그해 성장률, 작년이 되겠죠? 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8.3에서 8.8% 0.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을 본다면 올해가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에서 6.5%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성장률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향 조정표를 보면 작년에 0.5%포인트,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0.8%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사실 IMF의 인플레 대자연이다 표현이 나왔던 그 상황입니다. 그이에 발표됐던 OECD의 한 달의 OECD 보겠습니다. 물가가 얼마큼 빨리 잡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OECD에서는 11월 전망에서 보면 오히려 인플레 안정 쪽에 무게를 두는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IMF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올해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이 안정될 거로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 9.4에서 6.5%로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5.1%로 이렇게 둔화했습니다. 물가가 이제 안정세를 떼죠. 그래서 IMF랑 이렇게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달 말에 발표되는 IMF의 중간 전망에서는 CPI, 세계 CPI가 어떻게 잡힐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IMF 입장에서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 OECD와 마찬가지로 안정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9.1%에서 예. 가장 마지막에 발표했던 작년 10일 전에서 발표했던 11월 이렇게 수치가 7.1%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도 아주 알아봤습니다는 지금은 집값이라든가 이런 하락세가 영국도 오늘 통계가 나왔습니다는 굉장히 빨리 하락하고 있죠. 이게 후행지표인데요. 예.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2월부터 올해 1월 11일 전후에서 발표되는 12월서부터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은 서비스 분야의 임금이 물가와 소위 웨이지와 프라이스 간의 스파이럴 이게 이제 유명한 이론인데요. 예. 임금과 물가 간의 스파이럴 악순환 현상 요거론이 차단되느냐 여부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물가에 안정되는데 안정 속도를 좌우할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서비스 분야, 다른 제조업 분야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는 서비스 분야의 임금 상승률은 아직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상승이 높다는 것은 자 우리 홍 앵커 입장에서는 자 한국경제TV에서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 하더라도 예. 자 임금 물가의 기대 상승률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리 많이 한국경제TV에서 임금 상승이 올려준다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가 나오면 실질적인 소득이 떨어지게 됐죠. 예, 그렇죠. 그러면 자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께서 돈을 더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웨이지와 프라이스 간의 스파이럴 현상이다, 예. 악순환 현상이다. 이게 이제 차단되는 여부가 사실 세계 인플레의 올해 하락 속도를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이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연초서부터 연말서부터 세계 경제가 좀 어렵다 하다 보니까 또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중국의 낙관적 시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충분히 그런 이렇게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공산당 이후에 백색 혁명 때 정권의 위협을 느낀 이런 시진핑 이렇게 입장에선 모든 것이 내주는 형태에서 경제 봉쇄 조치 완화, 그리고 어제든지 알아봤습니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질적 성장을 도모한 횟수로 3년 차, 그리고 영수 체제가 1년 차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인민들한테 좀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경기 부양 조치 이런 것이 이제 가담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 경제가 작년에 한 3.2% 내외의 이렇게 성장률로 1월 중순에 이제 발표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같은 경제 완화 조치,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조치 이런 거로 인해서 대부분 다 올해 성장률을 4% 후반대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OECD는 4.6%, 10월에 전망했던 IMF는 4.4%. 1월 중간 전망에 이런 발표되는 IMF 입장에서는 4.4%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르그 IMF 총재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입장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4.4% 그대로 유지. 어찌됐든 3.2%보다는 상당히 높죠. 그리고 중국의 내부적인 예측 기관, 국가 이렇게 통계 이렇게 보면 그런 쪽에서는 6%까지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저렇게 온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에 대한 25% 비중을 아직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 한국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데요. 분명히 성장률 측면에서는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성장률이 올라갈 때와 좀 이렇게 증시적 측면, 한국 경제 측면에서 다른 점을 두 가지를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미중 간 패권 마찰이 바이든 정부가 올해 더 심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에서 어찌됐든 연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사실 중국과 성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중국에 대해서 경제 패권 마찰은 일어나 저러나 전방위 압력을 기울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데, 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에 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 미국의 입장을 취한 입장에서는 저 혜택이 한국의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 닿을 것이냐, 그런 다른 측면에서 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성장률이 광범위하게 우리의 수출 상품에 끌어들일 만한 이런 쪽으로 성장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의 영수 체제를 굳건히 이야기한 그러한 국유화 쪽의 경기 부양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이게 보시고 이렇게 한국 경제 펀더멘털 비즈에서 증시가 구원되고 이런 걸 바라겠습니다는 너무 낙관적으로 많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좀 해가지고 이렇게 과대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쪽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과거와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을 해주셨고요. 지난해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식민지 국가의 대반란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식민지 국가의 대반란이죠. 그 대표적 국가가 인도와 한국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19세기, 20세기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 국가 영국, 유럽에서는 영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동아공영권이 아주 이렇게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영국의 GDP가 인도에 밀려버렸습니다. 아주 영국 입장에서는 아주 수모였었죠. 그런 것이 브리티시 디지즈, 영국병에 의해 가지고 영국의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배했던 인도의 이렇게 GDP가 추월을 당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인당 GDP를 해서 작년에 역경술국치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1인당 GDP로 보면 작년에 완전히 추월하지는 못했습니다는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인당 GDP가 예측 기간에 이렇게 성장률과
그다음에 환율을 본다면 올해는 일본을 한국의 GDP가 많이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역경설국치, 그다음에 일본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이렇게 그 기시다 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당한다면 올해 기시다 일본 총리의 조기 사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식민지의 대반란에 가장 상징적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그렇고 IT 흡수력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또 모디의 어떤 리더십에 의한 개혁 조치의 성과 이런 것 측면을 볼 때 올해도 주요국 중의 성장률은 세계에서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적립펀드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는 작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는 최고의 성장률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역시 변동성 있는 만큼 적립펀드로 본다면 인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경기 순환상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같이 진단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증시를 붕괴론을 얘기했던 분이 이제 작년에 12월서부터 예. 주식을 사라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러나 9월부터 이제 주식을 사서 12월 페드 회의 전에 차익을 실현했다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2200선이 이제 한때는 붕괴됐고요. 오늘 첫날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주식을 사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데요. 그게 바로 경기 저점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쇼트닝 현상, 단축되고 하나의 프로 사이클리티. 그래서 요건 이제 수능성에 대해서 예. 정점은 덜 나고 저점은 떨어지고 주기는 짧아지는 이런 패턴을 볼 때는 사실 2021년 2분기가 피크아웃 정점을 쳤다면 1년을 사이클 한다면 작년 2분기가 저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저점이 올해 상반기로 좀 늦춰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그 체리피킹, 저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좀 더 싼 가격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매도 쳤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공매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본다면 더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 12월에 목표 수익률 대비해서 차익 실현한 자금들은 향후에 뭐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게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현금을 갖고 있고 그건 현금은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니라 차익 실현한 돈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좋은 시점에 다시 사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경기 저점은 이렇게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수익을 올려야죠. 올해는 돈을 어느 쪽으로 넣어야 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누님이 말씀드리는 올해의 그 환율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실 그 경제의 중심축 피부와 이렇게 스테이트를 그 생각한다면 작년 코로나 직후에서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었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미국의 달러가 좀 상당폭 약세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그러면 원달러이 떨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 살 때 미국에서 이렇게 주식하면 한 차익 부분이 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실 동북아 국가들 이런 국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국 주식 사고 일방적으로 중국 주식 사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세계 경제 그레이트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레이트 리세션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일단 세계 전체 국가 중에 절반 이상이 침체 국면에 빠져야 됩니다. 성장률이 세계 경제에서 마이너스로 빠져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 중간 전망의 IMF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 내외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플러스 성장률이다. 플러스 성장률. 그래서 너무 그레이트 리세션, 작년 말서 그레이트 리세션 찾아온다. 뭐 대침체가 찾아온다 해서 그런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연착륙 얘기하는데요. 연착륙보다는 좀 정도가 좀 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그레이트 리세션 표현은 너무 과도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글로벌 증시와 세계 경제를 진단해보는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